결혼은 현실. 저기요, 죄송한데요. 저 애인 있는데. 미안합니다. 그럼 이 자리에는 왜 나오셨습니까? 선배 언니가 하도 나가라고. 가서 그냥 맛있는 거나 먹고 시간 때우고라고 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럼 전 이만. 잠깐 앉아보십시오. 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사람이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도 한 벌만 입어보고 결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결혼이라는 일륜지대세를 앞두고 어떻게 한 남자만 사귀어보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나도 나쁜 사람 아니니 사귀어보고 결정은 나중에 하십시오. 애고고 그때 그 게임에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남편과 나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선배 언니의 부탁으로 애인이 있던 나는 재미삼아 소개팅 자리에 나갔다가 전 애인과는 헤어지고 이 남자와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다. 그때 쇼 프로그램의 작가를 하고 있던 나는 늘 말 많은 남자가 싫었다. 방송 일을 하며 만나는 사람들은 어찌나 다들 말이 많던지 말 많고 잘난 척하는 것 같은 남자가 제일 싫던 나에게 말없이 그저 묵직하던 이 남자는 참 멋져 보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저 핏이 굳거나 살짝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말았으며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예스 아니면 노, 간단한 대답뿐이었다. 대답도 간단 명료했고 어떤 일이 생겨도 절대 변명 없이 그저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 정도로 끝내는 정말 말없고 듬직한 남자였다. 그런 점에 반해 결혼을 결심하게 된 나. 그리고 그 곰 같은 남자와 함께 시작된 결혼 생활. 맙소사 정말 내가 못 살아 못 살아. 진짜 속 터져 못 살아. 아니 무슨 남자가 표현할 줄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해도 꿀먹은 벙어리니 도대체 대화가 되어야 말이지. 상의하려고 얘기를 꺼내면 당신이 알아서 해가 끝이고 한참을 얘기하고 의견을 물으면 피식 웃고 마는 게 다고 무슨 말 좀 하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는데 진짜 답답하고 속 터지는 이 심정을 누가 알리요. 차라리 벽을 보고 말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니 벙어리라면 아예 포기를 하고 살지. 그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말이 없냐고. 내가 별말 하라고 하나? 그저 자기 생각을 얘기하라는데 왜 그냥 미소를 떼우고 마냐고. 속 터져 속 터져. 연애 때는 제일 장점이었고 제일 매력이었던 부분인데 결혼하고 나니 말 수 없는 게 남편의 가장 큰 단점이 되어 나를 답답하게 만들었다. 그래도 그 점이 신혼 때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고 그냥 웃으며 그 말 없는 것조차 우리 부부의 농담 소재가 되었고 수다쟁이 나에게 말하지 말고 살라고 하면 괴로울 것 같듯이 별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남편에게 자꾸 말하라고 시키는 것도 괴로울 것 같아서 이해하며 살았다. 물론 남편의 그 말없음이 100%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간혹 생활을 하다가 뭔가 핑계를 대야 할 때 그때는 남편 핑계를 대면 딱이었다. 우리 남편이요. 전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또는 남편이 그러자고 했어요. 우리 남편 생각은 이렇다는데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였다. 상대방이 혹시라도 농담처럼 남편에게 확인을 하면 남편은 난 그런 적 없다. 내가 언제 그랬냐? 라는 대답 대신 그냥 피식 웃고만이 자연스럽게 긍정이 되어버리고 나는 그런 남편의 성격을 알기에 종종 난처한 상황에서 이 수법을 써먹었다. 아참, 그리고 결혼 전에 장점이었던 것이 결혼 후 단점이 되었듯이 결혼 전에 내가 그 사람의 단점으로 꼽았던 것이 결혼 후에는 커다란 장점이 된 것도 있다. 그건 바로 손재주다.
연애할 때는 어디를 가거나 데이트를 할 때면 뭐든 만져서 부러뜨리고 고정을 내던 남편이었다. 그 당시 내가 신형 PP를 샀다고 자랑을 하니 가져다 이리저리 살펴보고 뜯어보더니 결국 분해를 해서 나를 놀라게 하고 큰맘 먹고 비추 달린 비싼 머리띠를 사서 예쁘게 보이려고 하고 나가니 이리 줘봐. 신기하다. 이런 걸 어떻게 여기다 매달았지? 하며 머리띠를 확 뒤로 꺾어서 부러뜨려 버리질 않나. 데이트할 때 빼개고리가 고장난 걸 고치지 못하고 들고 다녔더니 하루는 자기가 고쳐준다더니 아예 찌그러지려서 수선도 못하고 다시 백을 하나 사게 만들질 않나. 영 시원찮은 손재주를 가지고 뭐든 보면 신기하고 만져보고 싶어하고 자기가 고쳐보고 싶어하고 그러는 애인이 너무 싫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그것이 장점이 되었다. 다른 집은 형광등이라 가면 남편이 안 갈아줘서 아내들 몫인 집도 많다던데 우리 집은 남편이 신나서 공구동을 들고 나선다. 전문가를 부르자고 해도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며 의기양양해서 진지하게 그 일에 몰입하고 다 고친 후에는 뿌듯해한다. 그리고 이제는 제법 잘 고친다. 어? 자기 연애할 때는 엉터리더니 제법이네? 라고 하면 야, 내가 공들이 출신이다. 못하는 거 없어. 그리고 그때는 공구가 없어서 제대로 못한 거야. 어쨌든 연애할 때 그렇게 손조심을 못해서 나를 미치게 만들었던 사람이 결혼을 하니 그 단점이 장점이 되어서 집에서 연장 써야 되고 힘 좀 써야 되고 수리센터 아저씨 불러서 돈 좀 들여야 될 일을 너무나 신나게 해줘서 그런 점은 참 고맙다. 그러나 그런 장점은 이제 생활이 되어 자연스러워져 버렸고 나는 결혼 후 장점이 된 것보다 결혼 후 단점이 되어버린 그 말없음에 늘 속을 태우고 있다. 남편의 그 말없는 단점이 나를 슬프게 했고 나를 실망시켜서 결국은 이 사람이랑 같이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까지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시댁과 트러블이 있을 때 남편의 태도가 늘 나를 서운하게 했다. 사람마다 다 사는 얘기는 비슷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문제가 있다고들 한다. 결혼 11년째인 우리 집도 남들이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나는 결혼 후에도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시부모님이 나의 두 아이들을 키워주셨다. 그랬기에 감사해도 난 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지만 맞벌이 부부들 중에 아이를 시어머니든 친정엄마든 어른들에게 맡기고 일하는 엄마들은 말은 안 해도 그 고충을 다 할 것이다. 남들은 시부모님이 애 다 키워주고 얼마나 편하고 좋으냐고 말들 하지만 애 맡겨놓고 일하는 엄마들에게 물어보라. 그게 그렇게 좋기만 한 일인지. 여하튼 나도 시부모님께 애를 맡겨놓고 일을 했던 여자이기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고 서로에게 섭섭한 일, 불편한 일도 많았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시댁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며느리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못난 탓이 제일 클 것이다. 사람이 각자 입장이 있고 사정이 있을 텐데 내 생각에는 시어른들이 야속하고 시어른들 입장에서는 내가 싸가지 없고 인정머리 없는 며느리인 것이다. 서로 노력도 많이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잘 나가다 꼭 한 번씩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날이 생기고 그러고 나면 나는 울며 불며 안 살겠다고 난리를 친다. 내가 그렇게 안 살겠다고 난리를 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문제는 남편의 태도다. 다행히도 시어른들과 트러블이 있을 때마다 꼭 그 자리에 남편이 있었다. 남편도 없는 자리에서 시어른들과 말다툼이 있었다면 말하는 입장에 따라 남편의 생각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늘 그 현장에 남편이 있었기에 남편은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시어른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남편은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다. 나는 어른들의 말씀에 내 입장을 얘기한다.
아닌 건 아니다. 또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 하기 싫은 건 하기 싫다. 이렇게 내 의사를 표현하고 나면 꼭 시어른들의 말씀은 내가 건방지다고 하고 결국은 네가 돈 번다고 유세 떠는 거냐? 라는 소리로 귀결된다. 그러면 나는 또 뭐라고 내 의사를 표현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시어른들과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가만히 있는다. 아무리 큰 소리가 오가도 집안이 난리가 나도 남편은 앉은 자리에 붙박이가 되어 고개만 푹 숙이고 있다. 그런 남편을 볼 때면 나는 섭섭하다. 자신의 부모 편도 아내 편도 못 들은 난처한 입장이라는 걸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최소한 상황이 극한까지는 가지 않게 남편이 좀 말려줬으면 좋으련만 남편은 그저 기머거리처럼 앉아만 있는다. 내가 울며 불며 제발 어떻게 좀 해보라고 소리를 질러도 남편은 그냥 앉아있다. 시어른들이 내게 근본 없는 집안에서 자라서 라고 말씀하실 때가 나는 제일 분하다. 세상에 근본 없는 집안이 어디 있는가? 내가 고아도 아니고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연애할 때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에도 나한테 근본 없는 집안에서 며느리 데려오기 싫다고 말씀하시더니 결혼해서 횟수로 12년째 살면서도 나는 지금도 근본 없는 집안에서 데려온 며느리 소리를 듣고 산다. 너무 분하고 약이 올라서 울고 소리 지르며 가만히 앉아있는 남편에게 욕도 하고 제발 어떻게 좀 해보라고 악을 쓰지만 남편은 그저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는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남편에게 정이 떨어진다. 시부모님께 대들면서 내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 상황 수습, 그러니까 하다못해 제발 이러지 마세요 또는 그만하세요 정도는, 아니 그것도 진짜 힘들다면 차라리 나에게 막 화를 내서 나를 쫓아내는 식으로 해서 내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러나 남편은 내가 시어른들과 말다툼을 하는 동안 시종 고기를 숙이고 듣는 것으로 일관한다. 그러면 나는 시어른들이 내게 그러는 것이 서러워 울고 남편의 그런 태도가 섭섭하고 약이 올라서 또 운다. 남편의 말없는 듬직함이 좋아서 그것에 반해서 결혼했지만 나의 결혼 생활은 남편의 그 말없음 때문에 속이 터지고 외롭고 서럽기도 하다. 그렇게 시어른들과 한바탕 하고 나면 나는 매일매일 울면서 이혼하자고 같이 살기 싫다고 남편에게 시위를 해댄다. 그럴 때마다 남편의 반응은 말없음으로 일관. 내가 말 좀 해보라고 소리를 지르면 미안해, 너 볼 면목이 없다. 이게 다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는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부부싸움도 얘기를 해야 싸움이 되지. 혼자 울고 떠들다가 많은 꼴이라니. 그렇게 집안이 한번 뒤집어지고 나면 몇 달은 서로 왕래가 없다가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인지라 잘못을 베고 다시 왕래를 하고 이러기를 여러 번이다. 그때마다 나는 슬프고도 화가 난다. 이 집안에서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생각에 슬프고 남편마저 저러니 나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에 서글프다. 또 공부하는 남편 대신 내 나름대로 생활전선에서 열심히 일하며 사는데 시어른들이 그걸 알아주기보다는 잘난 며느리 돈 번다고 유세 떠냐는 말에는 정말 분해서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난 늘 힘들게 일하면서도 내 주장 한 번 하기가 힘들다. 말 한 번 잘못하면 돈 번다고 잘난 척한다는 소리를 듣고 어쩌다 남편하고 말다툼이라도 하면 남편이 놀고 여자가 돈 버니까 남편 주고 산다고 할까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사는데 사람들은 평범하지 않은 우리 집에 선입견부터 있나 보다.
잘난 아들이 저렇게 공부한다고 있는 모습에 시어른들도 짜증이 나서 그러실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 없이 각자 자기 능력껏 자기가 하고 싶은 일하며 만족하고 사는데 왜 정작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인지는 모르겠다. 나는 힘들게 일해서 집안 살림을 꾸려가는데 내가 기껏 듣는 말은 여자가 잘나니 남자가 놀고 먹는다. 여자가 기가 세서 남편이 길을 못 편다인데 반대로 우리 친정집 식구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딸은 일하고 있고 사위는 몇 년째 공부하고 있는데 얼마나 속상하시겠는가. 그게 딸이 잘나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시겠는가. 사위가 못났으니 내 딸이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다 좋다. 누가 뭐라 하든 틀에 박힌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가족은 별 문제 없이 만족하며 살고 있으니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하기로 하자. 그런데 갈수록 남편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은 견딜 수가 없다. 남편이 공부하느라 돈을 안 벌어오는 것이 서운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시어른들과의 전쟁에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모습이 너무 싫다. 누구 편도 못 들고 고개 숙이고 있는 남편이 너무 싫다가도 때로는 동정이 돼서 더 미워 죽겠다. 말 수가 없어 듬직하니 좋았던 내 애인. 결혼해서 살아보니 그 말 수 없음이 나를 늘 우라통 터지게 해서 정말 싫은 남편이 되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같이 사냐고? 아휴, 물어보나 말하지. 세상에 이혼하고 싶다고 바로바로 이혼해버리면 이 세상에 1년 이상 같이 살 부부 하나 없다. 남편도 그렇게 말이 없는 사람이라 내 속을 답답하게 하지만 그 외에 장점도 많은 사람이다. 일단 애들에게 자상하고 나에게도 참 잘한다.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우리 친정 식구들과도 잘 지내주니 고맙다. 내가 인정에 끌려 여러 가지 사고를 쳐놔도 남편이 이성적으로 잘 처리해준다. 말이 없는 대신 생각이 깊고 뭐든 행동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별달리 큰 불만은 없지만 그래도 속 터지는 건 터지는 거다. 그래도 세월이 무섭긴 무섭나 보다. 아니면 나의 잔소리 힘인가? 아이를 낳아 기르고 10년 이상 살다 보니 이제는 말이 좀 많아졌다. 말주변이 없어 가끔 폭탄을 터뜨려 썰렁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제는 제법 말도 많이 하고 자신의 의사표현도 한다. 한술 더 떠 개그맨 뺨치는 개그를 치기도 해서 우리 가족을 웃게 만든다. 개그 콘서트와 우차사를 일부러 찾아보며 애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남편이 고맙다. 그러나 그렇게 변한 남편도 시어른들과 나이 트러블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남편을 이해하는 모습으로 변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정말 미안하다. 어쨌든 남편에게는 소중한 부모인데 가장 가까운 아내가 자신의 부모와 불협화음이라는 것은 남편에게도 참 힘든 일일 것이다. 그래서 늘 미안하다. 그러기에 나도 더 노력하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다. 왜 이렇게 며느리와 시댁은 가까워지기가 힘든 걸까? 여우와 곰. 어느 날 초등학교 2학년인 딸이 저녁을 먹으며 말했다. 난 나중에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할 거야. 활짝 피는 남편의 얼굴. 금방 흐흐거리며 딸에게 묻는다. 아빠가 그렇게 좋아? 좋다기보다는 아빠는 집안일을 잘하니까 엄마가 편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해서 편하게 살고 싶다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남편과 나. 나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해 보려고 나오는 대로 말을 했다. 왜? 왜 아빠가 집안일을 잘해서 엄마가 편한 것 같은데? 고기 구워 먹는 날은 아빠가 다 굽지. 맨날 설거지 해주지. 청소기 밀어주지. 빨래 널어주지.
내가 보기에 엄마는 되게 편한 것 같더라. 말을 잃고 있는 남편. 어떻게든 분위기를 만회해 보려는 나. 아빠가 뭘 만날 설거지하고 청소기 돌리냐? 가끔, 아주 가끔이잖아. 그래? 내가 볼 땐 만날인 것 같은데? 그저 심각하지 않게 툭툭 말을 던지는 딸과는 달리 남편의 얼굴은 점점 더 일그러지고 있었다. 아니야, 아빠는 아주 가끔 엄마가 힘들까봐 도와주는 거야. 어쨌든 아빠가 엄마를 많이 도와주니까 엄마가 편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해서 편하게 살고 싶다고. 그때까지 가만히 듣고만 있던 남편이 진지하게 말했다. 네가 아빠를 보고 느낀 건 집안이라는, 엄마는 쉬고 아빠는 죽어라이라는 그런 모습이 다였냐? 참나, 애가 한 소리로 화를 낼 수도 없고. 그게 뭐 화낼 일이야? 애가 보기엔 그게 좋아 보였나 보지. 그렇게 무마시키려 하지 않아도 돼. 딸 눈에 아빠가 존경스러워 보인 게 아니라 마님 편히 모시는 머슴쪽으로 보였나 보다. 너무 비약하지 마. 그게 뭐 나쁜 거야? 자기가 나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고. 그래서 사실 내가 편하고 행복한 거잖아. 맞다. 내가 딸이랑 평생 살 거냐? 마누라랑 평생 살 거지. 휴. 남편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딸에게 슬쩍 눈을 흘기는 걸 보면서 나는 마음을 놓았다. 내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부럽다는 말을 자주 한다. 이유는 남편이 자상하다는 거다.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집안일 잘 도와주고 애들 잘 챙겨주고 그렇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많이 도와주니 내가 한결 편하기도 하고 남편과 별로 싸울 일도 없다. 또 아이들에게는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서 아이들과 아빠는 매우 가까운 편이다. 그러니 주변 엄마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그러나 그렇게 부러움의 대상인 나의 남편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그동안 남편의 행실을 보자면 이렇다. 볼일 보고 화장실 물 안 내리기 선수. 집에 오면 러닝 셔츠와 팬티만 입고 TV 리모컨을 애인 삼아 소파에 누워있는 게 주특기. 아침에 깨어도 안 일어나는 왼수. 집안일 좀 도와달라고 하면 파출부 부르라고 염장 지르고 애들 과자 다 먹어버려 애들이 울면 내가 그것 좀 먹었다고 우냐며 애랑 같이 싸우는 철부지. 이런저런 일로 내가 투정이라도 좀 부리면 눈을 부릅뜨면서 당장 이혼당하고 싶어? 하며 으름장 놓는 협박꾼. 예전에 남편 때문에 내가 눈물로 보낸 시간을 소설로 쓰면 12권이다. 그러나 지금은 가정적인 남편, 애처가로 바뀐 내 남편. 그건 바로 내 여우짓 때문이다. 내 여우짓에 앞서 이 집 저 집 비슷한 부부들 모습부터 좀 살펴보자. 부부가 살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는가? 부부라는 것이 처음에는 사랑으로 맺어지는 것이지만 살다 보면 사랑보다는 정과 의무와 책임감 등 복합적인 것들이 똘똘 뭉쳐서 이어지는 관계라는 생각이 든다. 남편들, 아내 많이 도와줘야 한다. 왜냐? 아내들 할 일이 너무 많다. 표 안 나게 힘쓰고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다 아내들이 해야 할 일들이다. 남편들은 밖에서 돈을 벌어온다고 하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생색내고 또 만날 돈 버느라 힘들어 죽겠다고 투정이라도 부릴 수 있고 어떤 때는 이놈의 회사 확 때려치우고 사업이나 해볼까? 라는 말로 아내를 협박이라도 할 수 있지. 그 협박 아내들에게는 핵폭탄보다도 더 무섭다. 남편이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했다가 빚더미 위에 앉은 집이 우리 주변에 많으니 그 아픔을 어렴풋이 아는 아내는 찍소리도 못하고 선물이다. 또 나는 당신만 믿어? 당신 힘들지? 다 알아. 우리 가족을 위해 그렇게 애써줘서 고마워. 라는 말로 남편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어디 아내들은 그럴 수 있나. 죽어라 표도 안 나는 집안이라고도 남편에게 기껏 듣는 소리가 맨날 집에서 놀면서 뭐하냐? 집골이 이게 뭐냐?
집에서 놀면서 애 공부하는 것도 안 봐주냐? 나가서 돈 벌어봐라. 그게 얼마나 힘든지. 이런 말이나 듣기 십상이고 걸핏하면 대화가 안 통한다는 등 집구석에서 살림만 하니 뭘 알겠냐는 둥. 아내가 뭐라고 말 좀 하면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라 하고 무시하고 설령 그런 정근대적인 사람이 아니고 아내를 많이 도와주고 이해해주는 남편이라고 해도 아내가 뭐라고 잔소리라도 좀 팔라치면 숨막혀 죽겠다고 짜증이다. 그런데 그 숨막히는 건 아내도 마찬가지다. 아내는 산소호흡기 끼고 띵기리딩딩 노래 부르고 춤추며 사는 줄 아나? 부부란 한 방의 공기를 같이 나눠 마시는 사이기에 같이 숨막히는 건 당연한 거다. 어떻게 아내가 남편이 될 수 있고 남편이 아내가 될 수 있는가? 각각의 개체이기에 안 맞고 숨막히는 건 당연하다.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게 가장 먼저일 것이다. 나도 남편 때문에 속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신혼 때는 남편이 그러면 당장 이혼할 줄 알아? 라고 하면 무서워서 한쪽에서 찔찔 짜는 순진함도 있었다. 화가 나고 약 오르고 짜증날 때가 수도 없이 많아도 다들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다. 왜냐하면 우리 집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옆집, 윗집, 아랫집 다 비슷했으니까. 남편이 혹시 청소기라도 한번 돌려준 날에는 온갖 생색 다 내고 설거지 한번 한 날은 자기가 집안살림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대답은 잘한다. 응, 알았어. 그러나 한 번에 되는 일이 없고 대답한 사실조차 잊고 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잔소리라도 좀 하면 내가 로봇이냐?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라고 하는 남편. 로봇은 시키는 대로 다 하기나 하지. 어떻게 된 게 남편이라는 사람들은 알아서 하는 건 상상도 못하고 시키는 건 안 하고 안 하면 절대 모르고 속 터져 죽는 건 마누라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언성이 높아지고 옛날 옛적의 사건까지 끄집어내서 잘잘못을 따지게 되고 그러다 처갓집이 어떠니 시댁이 어떠니 처음 부부싸움을 시작했던 원인은 어디에 묻혀버리고 엉뚱한 걸로 점점 커져서 결국은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살겠다는 소리 나오고 서로 냉기 팍팍 뿜어대며 며칠간 투명인간 놀이 하게 되고 어쩌다 할 말이라도 있으면 애꿎은 애들을 시킨다. 야, 엄마한테 줄무늬란 막 어디 있냐고 물어봐라. 그러면 애가 쪼르르 달려와서 리와인드. 그러면 아내는 세탁소에서 아직 안 가져왔다고 해. 아이는 또 쪼르르 아빠한테 가서 리와인드. 엄마한테 저녁에 아빠 모임이 있어서 저녁 먹고 온다고 해. 쪼르르 리와인드. 마음대로 하라 그래. 안 들어와도 된다고 하든지. 쪼르르 리와인드. 그런 부부싸움이 여러 번, 이혼 얘기도 여러 번. 그러다가 결국은 애들 때문에 참고 산다로 종결. 다른 집이랑 별로 다를 것 없던 나. 어느 날 문득 이런 일이 얼마나 소모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가지 포기하고 살려고도 해봤고 서로 어디까지 양보를 하자고 합의도 해봤지만 한번 천성이 그렇고 남자와 여자의 사고 자체가 다르니 착착 입에 맞게 맞춰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여우가 되기로. 처녀 때 가졌던 결혼에 대한 환상, 팍싹 작살내버리고 현실을 보기로 했다. 처녀 쪽에 생각했던 남편에 대한 기대도 대폭 할인, 100%였던 남편에 대한 기대를 60% 정도 깎기로 내 마음과 합의. 60%만 기대에 미쳐도 만족하기로 했다. 그리고 과감히 실수를 저질러 보았다. 아내들이 너무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남편에게 허점을 보여주면 남편은 그걸 메우려고 노력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다림질 같은 경우 남편 옷을 다림질하면서 아깝더라도 한번 태워보라. 남편이 절대 다림질 안 맡기고 자기가 한다.
그럴 때 아내는 옆에서 치, 얼마나 잘 다리나 보자 하지 말고 어머, 자기 진짜 다림질 잘한다. 세탁소 차려도 되겠어. 라고 해주면 으쓱한 남편은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다림질로 줄 세우는데 선수였다는 등 별명이 칼날이었다는 등 자랑을 해대면서 당신 것도 다를 것 있으면 가져와. 내가 다 다려줄게. 할 것이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다. 못 박을 일이 있는데 열심히 완벽하게 잘 박는 아내 되지 말고 망치로 못되신 두 눈 찔끔 감고 자신의 손등을 쳐라. 살짝 멍들 만큼만. 그러면 남편은 이러다 사람 잡겠네 하는 생각에 그날부터 모찌를 비롯한 형광등 갈기, 박힌 세면대 뚫기 등 힘든 일 아내가 부탁만 하면 다 해준다. 물론 그때도 아내는 옆에서 남편에게 아낌없는 칭찬을 해야 한다. 역시 자기가 하니까 완벽해. 자기는 못하는 게 없구나. 와, 뭐래도 우리 가족 안 굶기겠다. 내가 진짜 결혼은 잘했어. 이런 식으로 몇 번의 실수와 아주 사소한 거라도 남편에게 칭찬해주며 고맙다고 하면 남편은 변한다. 나도 처음에는 쑥스럽고 싫었지만 참고 해보았다. 자기가 설거지해주니까 내가 진짜 편하다. 고마워. 어머, 자기는 어쩜 이렇게 청소기를 잘 돌리냐? 걸레질 안 해도 되겠다. 왜 내가 청소기 돌리면 이렇게 깨끗이 안 되지? 어쩜 자기는 이렇게 못하는 게 없어? 내가 진짜 결혼은 잘했지. 자기가 그렇게 해주니까 엄마가 우리 사이 최고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쫙 내서 자기 시위원 나가도 될 정도야. 자기가 애들을 챙겨주니까 확실히 애들이 더 강하고 야무져지는 것 같아. 아, 아무리 봐도 자기만한 사람 없더라.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나의 이런 여우짓이 곰 같던 남편을 변하게 했다. 100% 효과 보증. 나의 실수와 칭찬으로 우리 남편은 완벽한 해처가 자상한 아빠로 변했다. 시키지 않아도 집안일을 잘 도와주고 자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고 알아서 다 하면서 어휴, 내가 없으면 집안꼴이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 걱정돼 하면서 자기 아니면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어떤 자부심 같은 것도 느끼는 듯 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아내는 입으로만 살림하면 된다. 자기야, 이 소파 저쪽으로 돌리고 싶은데 힘이 없어. 아이고 아줌마, 괜히 그런 거 들다가 허리 다치면 약값이 더 들어. 나도 내가 해줄게. 그럼. 냉장고에 과일이 없네? 대체 어디다 정신을 팔고 사는지. 걱정 마, 내가 내일 사다가 놓을게. 뭐뭐 사올까? 아싸, 과일값 긋고. 자기야, 나 감기 걸렸나 봐. 그러게 조심 좀 하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어. 저녁에 외식하자. 좋지. 누워서 메뉴랑 골라볼까? 다음 달에 친정엄마 생신인데 우리 피곤하니까 용돈이나 좀 보내드리고 때우자. 그럼 되냐? 부모들은 돈보다도 자식들 얼굴 보는 게 더 좋은 거야. 자식 키우면서 그런 것도 모르냐? 시간 내서 갔다 오자. 캬, 내 남편 내가 사람 만든다. 이렇게 남편은 변해가고 주변에서 잘한다 칭찬하면 더 잘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이기에 차츰 궤도를 잡아가서 남편은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아내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인 걸로 알게 된다. 마누라가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체적으로 마누라 가르쳐가며 산다는 자부심과 자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존재감으로 몸은 힘들지라도 마음은 뿌듯해하며 열심히 산다. 그렇게 남편을 칭찬하고 고맙다는 말을 수시로 하며 살다 보니 남편에게 나는 어느 순간부터 글 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여자가 되어 있었고 남편은 자기가 없으면 집안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에 늘 체크하고 내게 잔소리를 한다. 심지어 우리 남편은
청소 설거지도 자기가 하는 게 더 깨끗하고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아이들 챙기는 것도 자기가 더 똑부러지게 하는 것 같은 분위기로 몰아가기도 한다. 나는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불과 몇 달 해놓고 그 전에 내가 해왔던 거는 다 잊었나 보다. 그저 현재만 생각하며 자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단다. 그러나 나는 모른 척 계속 여우짓을 한다. 내가 하면 왜 그렇게 안 되지? 자기 정말 잘한다. 난 참 행복한 여자야. 남들이 다 나보고 결혼 잘했대. 자기 없었으면 난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늘 그 뒤에 고마워라는 말을 빼먹지 않고 붙였다. 그 결과 우리 집 꿈은 만날 못난 마누라 때문에 집안일까지 분담해서 하느라 24시간이 부족하다고 투덜대면서 나 없으면 어쩔 뻔했어? 입에 달고 열심히 산다. 그러나 나는 안다. 내 남편이 곰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건 바로 나에 대한 이해심이다. 내가 여우인 척 하지만 어쩌면 남편이 여우이고 내가 곰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내가 남편에게 칭찬이라는 당근으로 남편을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남편은 나에게 열심히 봉사해주는 걸로 내게 채찍을 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까지 당신을 이해하고 위해주려고 하니까 당신 더 열심히 살아. 라는 무언의 채찍. 부부는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난 것이 아니다. 부부는 서로 잘 맞는 톱니바퀴처럼 보완하고 균형을 맞춰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못난 반쪽 잘난 반쪽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분명 아내에게 모자란 부분은 남편이 채울 수 있을 것이고 남편에게 모자란 부분은 아내가 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만나게 되어 있는 게 부부다. 그런데 그걸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안 맞아서 못 살겠다. 다른 집 마누라는 안 그렇더라. 라는 식의 불만은 서로 감정만 상하게 하고 발전이 없다. 상대방에게 못마땅한 점이 있으면 이제 나 자신을 돌아보자. 혹시 내 배우자의 모자란 부분을 더 많이 갖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모자란 점을 내 배우자는 더 많이 갖고 있지는 않은지. 분명히 그럴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점을 비평하기보다는 이해를 해보자. 훨씬 부드럽고 만족스러운 관계가 될 것이고 행복의 만족도도 커질 것이다. 부부관계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제일 큰 윤활유니까. 삼겹살 콘서트. 어느 해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한 백화점에서 부부의 날 콘서트를 주최했고 그 콘서트에 초대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부부의 날 콘서트인 만큼 꼭 부부가 같이 와야 된다는 것이다. 난 적잖이 걱정했다. 남편 때문이었다. 너무 근사하고 내 눈에만 그런가? 자상하고 똑똑한 남편. 난 팔불출. 언제나 내 편이고 언제나 나 먼저 챙겨주고 위해주는 내 남편. 작가는 손님이 오면 안 된다고 굳은 일 다 해주고 혹시 늦잠이라도 자게 되면 아이들에게 쉬쉬거리며 엄마 주무신다. 쉬쉬 하며 학교 가는 애들 다 챙겨서 보내주는 남편. 어디라도 가려고 내가 차려입고 나서면 야, 쥐긴다. 우리 마누라는 진짜 옷 입는 건 탤런트야. 스타일 제대로네. 죽여. 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는 남편. 내가 비음을 좀 섞어서 자기야 하고 부르면 30살 먹은 아이 대하듯 뭐 해줄까? 하며 달려오는 남편. 오죽하면 친정엄마께서 그런 사이를 보시며 민망해서 한 말씀.
참말로 조선천하에 저런 놈은 없네. 뭐 저런 팔분이 같은 놈이 다니는 건 몰라. 자네는 속도 없는가? 어머니, 이 사람이 얼마나 애교도 많고 귀여운데요. 이런 사람을 뭘 시킬 것이며 이 사람이 말하는 걸 어떻게 안 들어줘요. 글 쓴다고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것도 안쓰러워 죽겠는데. 남편도 팔불출. 이렇게 금실 좋은 우리 부부에게도 문제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취미생활이다. 나는 공연이라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고 초등학생인 내 딸이 엄마는 걸어다니는 MP3야 라고 말할 정도로 노래 부르는 것,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는데 남편은 정반대다.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노래방을 가는 것이고 음악을 들으면 골지가 지끈지끈 아프다고 하지를 않나. 누가 노래를 시키면 패 죽이고 싶다고 하지를 않나. 하긴 내가 들어봐도 너무너무 음치긴 하더라. 언젠가는 이문세 씨가 힐튼 호텔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티켓을 주면서 꼭 같이 오라고 하기에 가져갔다. 그날 콘서트 분위기가 절정했더라고. 이문세는 붉은 노을을 흥겹게 부르며 무대 이쪽 저쪽을 뛰어다니며 춤을 추었고 관객들도 다들 일어나서 춤을 추며 열광했다. 나도 분위기에 휩싸여 춤추며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슬쩍 남편 쪽을 봤는데 남편은 그 소란 속에서 꿋꿋이 고개를 저어가며 졸고 있는 거다. 난 그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잠시 보고 있는데 그때를 딱 맞춰서 남편이 고개 젓는 걸로도 부족해 코를 골다가 자기 코 고는 소리에 놀라서 눈을 번쩍 뜨는 거였다. 어찌나 그 모습이 웃기던지. 나는 자지러지게 웃었고 남편은 멋쩍은지 한마디 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다들 미쳤군. 그뿐인가 공연이 다 끝나고 나서 로비에서 스태프를 만나 인사하고 있는데 스태프 중 한 명이 형식적으로 아주 형식적으로 남편에게 공연이 어땠냐고 물어보았다. 그런데 남편이 목소리도 우렁차게 저는 이런 거 원래 안 좋아합니다. 라고 해서 분위기 썰렁.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신혼 때고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 모습도 귀엽고 좋았다. 그 후 남편이 그런 문화생활을 싫어한다는 걸 알기에 나는 남편에게 가져갈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남편도 내가 그런 걸 좋아하는 걸 알고 또 나의 일의 연장이라는 생각으로 이해해 주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불만 없이 서로 인정해주고 문화생활과 취미생활만은 각자 알아서 했다. 그렇게 10년 이상을 살아서 우리 부부는 그것이 생활이 되었고 당연하게 여겼는데 부부의 날 콘서트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했다.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다. 남편이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았고 또 공부하느라 힘든 남편에게 억지로 가자고 하기도 미안했다. 그런데 그 콘서트는 단순히 부부 콘서트가 아니라 나의 일과도 연관이 되어 있었고 또 백화점에서 세종문화회관을 빌려 서울 시향과 러시아 피아니스트 데니스 마추에프의 협연까지 한다는데 공짜로 그런 고급 콘서트를 어디 가서 본단 말인가. 아까웠다. 그렇다고 혼자 가자니 청승스럽고 여자랑 가자니 남들은 남녀상으로 왔는데 여자들이 앉아있는 그림도 좀 이상할 것 같고 어디서 아는 남자를 하나 꿔서 가보자니 부부 콘서트이기에 분명히 내 옆자리는 남편이 자리여야 되는데 아무리 임시방편이라지만 그 자리에 다른 남자가 앉아있는 것도 내 감성에는 맞지 않았고 결론은 하나였다. 남편을 설득시켜서 가는 것. 그래서 나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작전에 돌입했다. 먼저 남편에게 부부 콘서트에 같이 가고 싶다고 하니 남편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럴 수밖에. 10년 넘게 서로 터치하지 않던 불문율을
내가 깨려고 하고 있었으니. 남편이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다. 그래서 이번은 예외 상황이다. 부부가 같이 가는 콘서트인데 내 남편 자리에 다른 남자가 앉아있으면 당신 기분이 좋겠냐? 하면서 슬쩍 영영지키기와 소유욕이 강한 남자의 본성을 건드렸더니 공연 싫어하고 더군다나 음악은 더 싫어하는 남편도 조금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아싸, 조금만 더 힘을 주면 넘어오겠군. 공연 끝나고 내가 삼겹살 사줄게. 종로 그 집, 묵은지랑 같이 구워 먹는 그 집 있잖아. 거기 가서 실컷 먹게 사줄게. 진짜? 응, 오랜만에 데이트도 하고 우리 그러자. 진짜 삼겹살 사주는 거지? 내가 먹고 싶은 만큼? 그렇다니까. 남편은 고기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다.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튀긴 거, 삶은 거, 구운 거, 육회 등. 몇 년 전 남편이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문병원 사람들이 과일 대신 후라이드 치킨을 사올 정도로 남편이 고기 좋아하는 식성은 소문이 났고 남편 또한 링거 꼬고 누워서도 통닭 2마리를 거뜬히 먹어줄 정도다. 그런 식성을 알기에 삼겹살을 미끼로 던졌더니 남편은 덥석 물었다. 그래, 좋아, 가지. 근데 부탁이 있어. 뭔데? 내가 최선을 다해보긴 할게. 근데 혹시 졸거나 당신 마음에 안 들더라도 꼬집거나 미워하지는 마. 알았지? 알았어. 가주기만 해. 꼭 삼겹살 사주는 거다. 사준다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H백화점에서 주최하는 부비날 클래식 콘서트에 나란히 부부 동반으로 가게 되었다. 나는 내심 남편의 눈치를 보며 좀 불편했지만 남편은 고맙게도 기왕 오기로 한 거 내 기분에 맞춰주기로 생각했는지 웃으며 나를 편하게 해주었다. 그렇게 시간이 되어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콘서트는 시작되었다. 웅장한 울림, 그리고 내가 늘 환상을 갖고 있고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는 피아노 소리와 연방 땀을 닦아가며 주의를 하는 열정적인 마에스트로가 나를 감동시켰다. 귀에 익은 영화 음악을 서울시향이 연주할 때는 감격하기도 했으며 음폭이 넓은 장사에게 찔릴 곳은 정말 좋아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로 서울시향의 연주에 맞춰 모두가 따라 부른 만남은 감동 그 자체였다. 그런데 남편은 연방 옆에서 의자에 고개를 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가끔 눈을 뜨고 내가 듣게끔 음악 좋네 라는 말을 했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남편이 지금 죽을 맛일 거라는 걸. 그래도 모른 척하고 나는 그 콘서트에 빠져들었다. 그런 걸로 티격태격할 만큼 초보 부부가 아니었기에. 그렇게 감동적인 시간은 끝이 났고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는데 갑자기 남편이 내 손을 잡고 밖으로 급히 끌고 가는 것이다. 난 영무도 모르고 놀랐다. 왜 그래? 좀 있으면 사람들 막 몰려나오고 복잡해. 빨리 가자. 좀 있어봐. 이 감동을 조금만 더 연장해서 느끼자. 감동 무슨. 야, 지금 10시가 넘었어. 알아. 삼겹살집 문 닫는단 말이야. 빨리 가서 먹어야지. 오로지 삼겹살이었던 남편. 삼겹살에 대한 남편의 집념에 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렇게 삼겹살집으로 가서 벌건 묵은지와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삼겹살을 어느 정도 배불리 먹은 남편이 그제서야 고기만 굽고 있는 내게 좀 먹어보라고 권했다. 이제 좀 살겠네. 당신도 좀 먹어. 진짜 맛있다. 자기 졸았지? 계속 눈 감고 있더라. 졸기는, 야, 음악 감상을 눈 뜨고 하냐? 눈 감고 음미하는 거지. 거짓말. 자기 좋은 거 다 알아?
이 사람 보게. 나이가 드니까 체질도 바뀌나 봐. 음악 좋아하는 체질로 나 안 줄고 다 들었다니까. 진짜? 그럼 오늘 콘서트 어땠어? 아, 삼겹살 잘 먹었다. 와, 자기한테 오늘 콘서트는 음악이고 나발이고 그저 삼겹살 콘서트였구나. 먹는 게 남는 거야. 이 집 문 닫을까봐 조마조마해서 졸리지도 않더라. 동상이몽. 남편과 나는 그날 콘서트에서 음악을 들으며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오랜만에 누리는 정신적인 사치에 다시 한번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꿈꿨고 남편은 내내 음악을 들으며 빨리 끝나야 삼겹살 먹으러 갈 텐데 라는 생각만 했던 것 같다. 부부는 한 침대에 누워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사이. 그렇다고 늘 똑같은 생각을 하고 뭐든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그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